산만냥이 아깝지 않은 점괘. 옛날 고종 때, 그러니까 민중전 세도 때에 민대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대감은 평양 감사도 지내고 여러 고위 벼슬을 두루 하다가 판서까지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딸이 5이 있었고 아들은 나이 50에 가까워서 겨우 얻은 외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재산이고 벼슬이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민대감에게 늦게 얻은 외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대감은 조선 땅에서 가장 사주를 잘 보기로 유명한 사람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그의 아들 사주를 보게 했습니다. 아들의 태어난 날과 시를 일러주고는 어떤지 잘 봐주게나. 우리 아들이 아직 어리지만 영특하다네. 벼슬 자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아주 귀하게 키우고 있네. 무병장수할 수 있겠나? 어떤가? 네, 대감마님.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쟁이는 한참을 가만히 무언가를 헤아리는 듯 싶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안 보인다. 안 보여. 그것이 뭔 소린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보게. 저기, 대감마님. 이상합니다. 도련님께서 16살 먹는 해 4월 16세 날 뒤로는 정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점괘가 안 나온다는 것은 뭔 소린가? 자네가 이 조선 땅에서 사주를 제일 잘 보는 사람 아닌가? 그러지 말고 차분히 잘 좀 봐주시게. 그러자 사주쟁이는 대답도 없이 식은땀만 줄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사주쟁이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레 말을 했습니다. 송구하오나 결과는 여전히 같습니다. 도련님께서 16살 먹은 해 4월 16세 날 이후로는 정괴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이 답답한 사람. 그것이 도대체 뭔 소리야? 뭐 자네 말은 내 아들이 설마 죽기라도 한다는 건가? 사주쟁이는 몸을 납작 엎드리며 송구합니다. 저는 단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귀한 아들이 얼마 살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죽고 말 거라는 사주쟁이의 말에 민대감은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사주쟁이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을 막을 방법이 없겠는가? 대감마님, 아무리 생각해도 소인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조선 제1의 사주쟁이로부터 미리 점쳐진 아들의 죽음은 민대감에게는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간 민대감은 아들의 팔자를 고칠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민도령이 요절할 것이라는 것은 몇몇 사주쟁이들도 얘기했지만 살릴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근심이 가득한 민대감에게 머슴 응삼이가 찾아왔습니다. 대감마님, 방금 왔다 간 보침 장수한테 들었는디요. 앞날을 내다본다는 한 스님을 안다고 합니다. 다른 사주쟁이들이랑 다르게 애군을 피할 방법도 알려준다고 하는디. 깊은 산속에서 혼자 돌을 닦는다대요. 그분이라면 좋은 방법을 찾아주지 않을까요? 근디 만나실라면 직접 찾아가셔야 할 것 같은디요. 그것이 뭐 문제냐? 응삼아, 내일 나랑 당장 떠나자. 험한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민대감은 거친 산속을 헤매며 산꼭대기에 있는 암자를 향해 갔습니다. 드디어 암자에 도착하자 스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오시느라 힘드셨지요. 안으로 드시지요. 라고 말하며 민대감을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리에 앉기 무섭게
민대감은 다짜고짜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놈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놈 살리겠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님의 업보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드님을 믿으십시오. 어찌 방도가 없겠습니까? 아드님을 살릴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집안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내어주십시오. 그렇게 알쏭달쏭한 말만 듣고는 민대감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은 흘러 민대감의 아들 민도령이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민대감은 예전부터 청나라에 아주 유명한 사주쟁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다행히 민대감과의 친분이 있는 최대감이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대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대감에게 아들의 사주를 적어주며 부탁했습니다. 이번에 청나라에 가거든 이것 좀 부탁함세. 우리 아들 사주네. 청나라에 아주 유명한 사주쟁이가 있다고 하니 사주를 보여주고 우리 아들 팔자를 바꿀 방법 좀 알아봐 주게.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마련할 테니 걱정 말고. 우선 이걸 챙겨가게. 라고 하면서 조상대대로 집안의 가보인 금벼루를 건넸습니다. 부탁이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네. 그러니 자네만 믿고 있겠네. 그래, 아들 사주 때문에 자네가 참 고생이구먼. 내가 어떻게든 그 사주쟁이를 찾아서 답을 얻어올 것이니 걱정 말게. 최대감은 청나라로 건너가 사신으로서의 업무를 마친 후 시간을 내어 청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 사주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친구 아들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니 그 사주쟁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 더 초조하고 또 긴장됐습니다. 최대감이 찾아가 만나보니 조선 땅까지 소문난 유명한 사주쟁이라 해서 경험이 꽤나 많은 나이 지긋한 노인일 것이라 생각했었지만 그는 모든 예상을 깨고 생각보다 꽤 젊고 곱상하고 멀끔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멀리서 왔소. 잘 좀 부탁하겠소이다. 이 사주를 좀 봐주시오. 사주쟁이는 말없이 민도령의 사주가 적힌 종이를 건네받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사주를 한참을 보더니 최대감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주 주인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친구 아들이요.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연신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말을 해보시오. 한참을 입을 딱 붙이고 있던 사주쟁이는 16을 못 넘기고 요절할 팔자네요. 돈은 필요 없으니 그냥 돌아가십시오. 아니, 이보시오. 그렇다면 죽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시오. 난 사실 그걸 들으러 여기까지 온 것이오. 일찍 죽는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죽을 것을 알았으니 죽지 않을 방법도 알 것 아니요? 아닙니다. 죽음을 안다고 해서 막는 방법이 바로 막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운명을 바꾸는 것이 그리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아는 게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돌아가십시오. 돈은 천냥이든 이천냥이든 얼마든지 주겠소.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요. 그러니 말만 하시오. 그렇다면 3만 냥 주시렵니까? 그리고 아무리 큰 돈을 주신다 한들 방법은 지금 알아가진 못하십니다. 3년 뒤에 다시 오셔서 방법을 받아 가십시오. 뭐요? 3만냥? 게다가 3년? 아니, 3만냥이라니. 아니, 그리고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오? 싫으시면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순간 이 사주쟁이를 믿어도 될지 의문이 들었지만 민도령의 목숨이 걸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다는 것을 최대감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알겠소. 믿고 있겠소. 그러니 꼭 좀 잘 부탁하오. 최대감은 사주쟁이에게 비단 보자기에 쌓여진 민대감 집안의 갑오 금벼루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3만냥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요. 죄송하지만 물건은 안 받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이 보자기를 펼쳐 금벼루를 보여주니 사주쟁이의 표정은 확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좋은 물건이네요. 좋습니다. 사주쟁이는 흡족해 했고 최대감은 후일을 약속하며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의 세월은 흘러 어느덧 민도령은 14살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나라 사주쟁이가 약속한 3년의 기한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번에도 청나라로 가는 사신단이 있어 민대감은 사신단에게 부탁하여 청나라 사주쟁이로부터 민도령이 살 방법이 적힌 서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받아보게 되었구나. 정말 이것이 우리 아들의 목숨을 구해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3년 만에 서찰을 받게 된 민대감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조심히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쪽지와 흰 쪽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쪽지에는 춘매라고 크게 쓰여 있고 그 아래에는 육의보수 아신불허 원수를 갚을 마음이 있거든 몸을 허락하지 말고 1차 허신 여필종부 한번 몸을 허락했으면 남편을 따르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흰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6살이 되면 어떤 사람과도 만나지 않게 혼자 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면 어찌할 수 없다면 딱 1명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마저도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붉은 쪽지를 항상 이 사람의 몸에서 떼어 놓지 않게 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꼭 몸에 지니고 있어야 이 사람이 삽니다. 그렇게 흰 쪽지에는 사주쟁이의 당부가 쓰여 있었습니다. 민대감은 대관절 이 빨간 쪽지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으나 그래도 어찌 방도를 얻었으니 그 사주쟁이의 당부를 최대한 지키기로 했습니다. 민대감은 그 서찰로 인해 작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또 무심히 흘러 겨울이 되었고 절기상으로 대한이 코앞까지 온 아주 춥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대문간에서 누군가 사람 살려 하고 다급하게 소리치며 문을 마구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에헤이, 왜 아무도 안 나가 보는 거야? 머슴놈들 다 뭐 하는 거야? 청지기가 급히 나가보니 누더기 혹것을 걸친 거지 몰골을 한 여자아이 하나와 남자아이 하나가 벌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너무 추워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니, 이 엄동설하네? 일단 들어오거라.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청지기는 남자애는 남자 머슴방에 여자애는 여종들 방에 각각 들여보내고 요기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아침 일찍 어제 온 아이들을 불러냈습니다. 어제는 하도 안쓰러워서 재워는 주었다만. 너희들은 누구냐? 대체 어디서 온 게냐? 하며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두 아이는 남매 사이였고
여자아이는 민도령과 동갑인 14살, 남자아이는 그보다 2살 어린 12살이었습니다. 둘은 조실부모하고 둘이 함께 다니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연명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제 이름은 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현이라고 합니다. 어제 저희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염치 없지만 혹시 저희가 여기서 할 일이 없겠습니까? 심부름이라도 시켜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랑 저희 동생은 갈 곳이 없어요. 이 같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아이들의 사정을 듣고 나니 청지기는 그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또한 덕이라는 아이의 예의 바른 모습은 청지기의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대감에게 허락을 구해 민대감 집에서 집안 심부름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둘을 씻을 수 있게 해주고 깨끗한 옷을 꺼내주었습니다. 덕이는 예쁜 얼굴에 성격까지 싹싹하고 특히나 그동안 길거리 생활을 했음에도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덕이는 대감집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또한 항상 바르고 다정한 덕이를 대감집 사람들은 모두 좋아했고 비슷한 또래인 민대감의 여식들과 민도령과도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민대감까지도 덕이를 아끼고 다른 하인들과는 다르게 귀하게 대했습니다. 세월은 또 흐르고 결국 민도령이 16 되는 해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청나라 사주쟁이가 시킨 대로 실행에 옮겨야 했습니다. 민대감의 부름에 민도령은 그의 처소로 갔습니다. 이리 앉거라. 예전부터 내가 언지를 주었었지. 이제 너는 별당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 그것이 언제까지가 될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다만 확실한 것은 네가 살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아버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좋다, 그래. 답답하겠지만 우선 살고 봐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별당으로 가는 문 앞에는 항상 사람들을 세워 놓을 것이니 누구든 함부로 드나들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 너의 식사를 나르고 심부름을 해줄 사람을 딱 한 사람만 정해야겠다. 누가 좋겠느냐? 영리하고 글도 읽을 줄 아는 아이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찾는 서책 심부름도 하려면 말입니다. 그래서 덕이가 좋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생각해보아도 덕이가 좋겠구나. 이제 앞으로는 나조차도 너를 보기 힘들겠구나. 그러니 항상 몸조심해야 한다. 잘 지내도록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민도령은 다른 사람들과의 왕래는 전혀 없이 후원의 별당에서 살며 오직 덕이를 통해서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사주쟁이에게 받은 붉은 쪽지 또한 민도령은 몸에 항상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지기가 현이를 불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현이야, 이것을 가지고 장터에 가서 돼지고기 좀 사오거라. 이 돈을 내주면서 민대감 댁에서 왔다고 하면 그 값에 맞게 줄 것이다. 그럼 그것을 받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아침 일찍 나간 현이는 밤이 다 되도록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 이 시간까지 안 나타나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청지기는 덕이를 찾아 물었습니다. 덕이야, 현이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냐? 네,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며칠이 지나도 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현이는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감집에는 남매 중에 덕이만 남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덕이는 동생과도 떨어져 살게 되었지요.
그래도 덕이는 민도령의 수발을 들면서 잘 지냈습니다. 또한 16이 된 덕이의 외모는 꽃이 핀 듯이 점점 아름다워졌고 만나는 사람이 덕이뿐인 민도령은 점점 덕이의 미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상을 치우러 방으로 들어온 덕이를 보고는 민도령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 도련님, 왜 그러십니까? 덕이야, 우린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어렸을 적에 만나 동무처럼 지내왔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면서 나에게 소중한 존재로 있어주는구나. 혹여 오늘 나와 밤을 함께 보내줄 수는 없겠느냐? 덕이는 순간 멈칫하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거부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그저 이 집 종일 뿐입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압니다.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 따위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덕이의 말이 끝나자 민도령은 덕이와 합방에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민도령은 항상 몸에 지니고 있던 붉은 쪽지를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친 뒤 민도령은 덕이에게 다정한 음성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너와 혼이 날 것이다. 난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연모했었다. 사실 덕이 네가 나의 첫사랑이다. 그러니 더 이상 종이니 뭐니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고 나와 한평생 같이 재미나게 살자꾸나. 내가 그저 귀하게만 커서 남들보다 경험도 적고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다. 그래서 어찌 해줘야 여인들이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하나만큼은 다 줄 것이니 나 한 번만 믿어보거라. 민도령이 진지하게 얘기를 이어갔지만 덕이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덕이의 시선은 방바닥으로 향했고 바닥에 그 붉은 종이가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 종이에 적혀 있는 글자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세상에 이럴 수가. 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춘매는 바로 덕이의 본명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서 본명을 숨기고 덕이라 불리웠지만 춘매는 죽은 아버지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덕이는 그 붉은 쪽지를 집어들고 그 아래 쓰여진 글귀도 마저 읽어보았습니다. 욕의보수 아심불허. 원수를 갚을 마음이 있거든 몸을 허락하지 말고. 1차 허신 여필종부. 한번 몸을 허락했으면 남편을 따르라. 글을 다 읽은 덕이는 엎드려 방바닥을 두드리며 방성통곡을 했습니다. 대체 덕이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랬습니다. 민대감이 평양 감사로 있을 적에 포리 하나를 죄인으로 오해하여 사형시킨 적이 있었는데 덕이와 남동생 현이는 그 죽은 사람의 딸이고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수를 목적으로 민대감 집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덕이와 현이는 민대감 집에 무사히 들어와 그곳에서 대감의 식솔들의 신임까지 얻으며 살았습니다. 복수를 꿈꾸며 민대감 집에 성공적으로 입성했으나 14, 12이라는 아직 어린 나이의 남매가 사람을 해하며 복수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남매에게는 크나큰 용기와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회를 엿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민도령이 16이 되던 해에 별당으로 처소를 옮기면서 민도령과의 접촉이 쉽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별당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히 막았고 덕이도 물론 밥상을 들고 오갈 때도 항상 온몸을 수색당했습니다. 남매의 복수는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민도령을 해하기 위한 작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현이가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현이는 민대감 집에서 나간 후 쇠붙이를 다루는 대장간에서 일을 하며
칼을 만들고 그 칼에 독을 먹여 누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칼에 묻은 독약은 피만 나오게 찔려도 하루 저녁을 앓다가 죽을 만한 맹독이었습니다. 덕이는 그것을 천으로 감고 또 감아서 버선 속 발바닥 속에 넣고 별당 안으로 들어왔고, 하필 오늘은 기회를 노려 민도령을 죽이려 계획했던 날이었습니다. 덕이는 의도치 않게 민도령과 합방을 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민도령이 잠에 들었을 때 칼로 그의 목숨을 해하고 자신마저 죽고자 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덕이가 버선 속 발바닥 밑에 숨겨놓았던 비수를 내놓는데 오늘 날짜가 바로 4월 16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민도령을 죽일 날인데 춘매라는 이름과 함께 몸을 허락했으면 여필종 부하라는 글이 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다 꿰뚫어보는 글을 읽고 나니 더더욱 민도령을 죽일 수가 없어 통곡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민도령과 그동안 정이 많이 쌓였던 것일까요? 그래서 덕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칼을 내놓고 내가 너를 죽이려고 몇 년의 공을 들이고 오늘 저녁에 이 칼을 숨겨왔는데 내가 몸을 허락했으니 그동안의 모든 공이 허사가 되었다. 덕이는 그동안 이 집에 들어오게 된 사연과 지금의 심정을 민도령에게 모두 말하면서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 벌을 다 받겠다. 덕이 네가, 아니 너희 남매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상상할 수조차 없구나. 내가 살면서 그 고통을 위로와 행복으로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 덕이야, 그만 울거라. 덕이의 통곡 소리가 별당 밖으로도 울려 퍼지자 혹시나 민도령이 죽은 것은 아닌가 싶어 식솔들이 모두 별당으로 모였습니다. 가족들과 하인들이 가서 보니 방 안에는 민도령이 통곡하는 덕이를 얼싸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 게냐? 덕이는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이고? 아니, 덕이 너는 왜 우리 아들한테 안겨 있는 것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덕이한테 크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다 제 실수고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 덕이는 탓하지 말아주세요. 민도령은 덕이의 사연을 모두 비밀로 하고 덕이와 혼인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한편 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덕이가 민도령과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현이가 누나 덕이를 몰래 보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꿈꾸던 복수를 저버린 누나를 탓하기 위해 왔었지만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덕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현이도 힘들게 얻게 된 누나의 행복을 깨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나의 행복을 빌어주며 그저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나라 사주쟁이에게서 받은 3만 양짜리 점괘로 인해 다행히 민도령의 목숨도 구하고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악연도 끊을 수 있게 되었네요. 민도령도 더 이상은 사주팔자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요절할 팔자에서 예쁘고 영리한 덕이를 아내로 맞이하여 같이 늙어가게 되었습니다. 팔자를 바꿔준 3만 양짜리 점괘가 제 값을 톡톡히 한 셈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